내 사회복지 조사론 15주차 3차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말고사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말고사 시험을 친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바로 귀가한 다음 앞서 올린 이 15주차 2차시랑 지금 올리는 이 3차시 수업을 들어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365 장학금도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 내용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제 총 정리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차시 수업 영상까지 우리가 6단원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그 뒷부분 그 수업 자료로는 총 4개가 올라갔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자료를 여러분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표집 내용을 이제 잠시 보면은 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 표집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시험 문제에도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 4가지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시험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집은 말 그대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인 이 모집단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뭐 할 수 없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또 기타 많은 이러한 이제 제3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보다는 이 표본조사를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본조사를 하였을 때 말 그대로 표집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만큼 샘플을 뽑는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표집입니다. 이게 표본을 추출한다고 뽑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커피를 내린다 그러잖아요. 커피 추출한다는 것처럼 내가 표집을 하는 거예요. 표집을 했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기타 등등의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겠죠. 단점은 샘플이 제대로 안 뽑혔을 때, 다시 말하면은 내가 뽑은 샘플이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를 대변할 수 없을 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이런 샘플이 뽑히거나 골고루 안 뽑혔을 때는 어찌 보면은 전체를 보여줄 수 없겠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일반화의 위험성이 있다. 이 말의 바로 뭐냐면은 이 내가 뽑은 샘플이 전체가 이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표집의 단점이 되겠죠. 물론 장단점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표본 추출을 할 때 우리 용어는 보면은 모집단은 말 그대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원래의 집단, 그리고 표본은 내가 이제 말 그대로 샘플을 뽑은 이 샘플 집단, 표집은 샘플을 뽑는 거, 통계치는 샘플의 값, 모수는 모집단의 값. 그래서 우리가 통계치 얘를 가지고 누구를 추측하냐면 얘를 모수치를 우리가 추측해야 되잖아요. 그때 똑같지 않고 조금 살짝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나겠죠. 그걸 우리가 표집 오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수조사는 뭐 다 하는 거, 표본조사는 일부만 뽑아서 하는 거, 지금 계속 같은 말이죠. 그러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집의 유형, 표집 방법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확률 표집 방법과 비확률 표집 방법. 뭐 잘 알듯이 지금 뒤에 보면은 제가 하나로 설명드릴게요. 이 표를 보세요. 이 표 보면은 우리가 한 번에 바로 알 수 있죠. 확률 표집 방법. 확률 표집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확률 표집 방법. 자, 이거 색깔 좀 바꿔볼까요? 네, 비확률 표집 방법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비확률 표집 방법. 비확률 표집 방법이 또 이제 4가지가 똑같이 4가지가 있는데 총 8가지입니다. 비확률 표집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일단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확률 표집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샘플이 모집단에서 샘플로 뽑혀 나갈 가능성이 누구나 n분의 1로 동일한 방법으로 뽑는 것이 확률 표집 방법. 그 4가지가 단순 무작위 표집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체계적 청화 표집. 다른 말로 하면은 청화 표집, 체계적 표집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또 단어도 우리가 쓰이고 있죠. 체계적이라고도 하고, 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볼까요? 체계적 표집 또는 계통적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또 했었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뭐 가장 다 많이 쓴 게 체계적 표집 방법을 제일 많이 쓰니까 요 단어를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집 방법은 회원권 나눠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중에 10명을 뽑는다면은 뭐 37번, 58번, 뭐 77번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 제일 볼게요. 회원권 뽑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하면은 1번에서 100번까지 사람들이 자기 회원권 번호 하나씩만 가지고 있고 추첨함 안에도 회원권 번호가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나 뽑힐 가능성은 100분의 1로 똑같죠. 대신에 이렇게 단순 무작위 표집 방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표집 단위가 좀 작은 경우,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계적 표집은 말 그대로 요 단순 무작위보다는 좀 더 많이 뽑을 때 최초로 표본을 이제 기준을 하나 삼은 다음에 그 간격에 따라서 쭉 뽑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수학 선생님이 날짜별로 쫙 시키는 거. 오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6월 5일이다. 그러면은 5번 때 쭉 다 일어나는 거. 그런 경우가 체계적 표집이 되겠고요. 청화 표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집단을 이 소그룹으로 말 그대로 작은 집단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집단을 뽑는 경우, 좀 더 큰 집단이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집납군집은 이미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 뭐 인구 중에서 뭐 5만 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대구광역시 이미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달서구에서 뭐 신당동에서 1번지부터 50번지까지 1000명. 그리고 뭐 중구 같은 경우 삼덕동 뭐 예를 들면 1번지부터 뭐 50번까지 해서 또 1000명 이런 식으로 뽑는 거. 예, 그런 경우 좀 큰 집단이 이제 집납 표집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확률 표집 방법이 4가지. 이거는 우리 기말고사 시험에도 나오는 것처럼 누구나 n분의 1로 뽑힐 가능성이 동일한 조건으로 출발하는 것이 확률 표집 방법 4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비확률 표집 방법은 누구나 뽑힐 가능성이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확률 표집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는 뽑힐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육박할 수도 있고, 누구는 뽑힐 가능성이 5%,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임의 표집, 편의 표집, 내 마음대로 뽑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장소를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렇죠.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우발적으로 막 선택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시간 비용은 작게 들어요. 대신에 뽑힐 가능성이 동일하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목요일날 점심시간에 교문을 통과하는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과 같은 경우는 월화수만 수업이 있고 목요일은 수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과 학생들 뽑힐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부러 학교는 잘 안 오니까. 그런데 상담 교육과는 목요일, 금요일만 수업하거든요. 이분들은 아침 9시부터 수업하니까 이분들이 뽑힐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죠. 왜냐하면 1시면은 이미 학교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오후 5시에 마치거든요. 그러면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전에 수업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1시 아니면 2시부터 수업하는 과는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비확률 표집 방법은 확률로 뽑힐 가능성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확률 표집 방법을 쓰는 이유는 이 눈덩이 표집법 때문입니다. 이 눈덩이 표집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특수한 그러한 조사를 할 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연구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에이즈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굳이 또 따지자면은 이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에 대한 이 양육 방법, 이런 경우는 일부 사람을 소개를 받거나 한 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소개받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이 눈덩이 표집.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집의 유형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성과 표본의 크기인데, 대표성은 얼마만큼 내가 뽑은 샘플이 전체를 대표해 줄 수 있는지, 전체를 표현해 줄 수 있는지, 뭐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표본 크기를 그러면 100명을 뽑을 건지 200명 뽑을 것인지 300명을 뽑을 것인지는 말 그대로 내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집단에서의 얘들이 성질이 서로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의 채플 수업 만족도에 대한 조사하면은 기독교 학생이 만약에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굳이 다양하게 뽑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일부만 뽑아도 됩니다. 조금만. 왜? 비슷하니까 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 중에 기독교 학생이 뭐 20%다. 그러면 기독교 학생 중에도 일부 뽑아야 되고, 아니면은 다른 종교, 불교나 천주교도 일부 뽑아야 되고, 무교도 뽑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많이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뭐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고, 많이 뽑아서 하면은 확률은 더 좋아지겠지만 연구자가 그걸 할 수 있는지 능력도 봐야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본 오차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표본을 이제 죄송합니다. 표본을 뽑는데 이 뽑힌 표본이 샘플을 뽑았잖아요. 이 샘플을 뽑았는데 이 뽑힌 샘플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전체 집단, 모집단을 잘 보여주느냐 그 차이인데, 정확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전교생이 5,000명이라면 그 중에서 내가 샘플을 50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 500명의 값을 가지고 5,000명을 유추해야 되는데 100% 똑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 뭐야? 오차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발생하는 샘플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뭐냐면 표본 오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집 오차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뽑을 때 발생하는 오차, 표집 오차. 표본 오차는 바로 뭐냐면은 이 뽑힌 샘플로 뽑힌 이 샘플의 값이 전체 모집단을 얼마만큼 잘 보여주느냐 차이인데, 정확하게 잘 못 보여주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게 바로 뭐다? 이게 표본 오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표본 오차는요, 말 그대로 연구자가 연구에 대해서 좀 지식이 부족할 때, 또는 이 통계 SPSS 통계 프로그램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연구자가 그것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비표본 오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험조사 설계인데, 실험조사 설계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중요하다 했죠. 인과관계 성립 요건. 인과관계 성립 요건은 총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3가지 앞에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공변성, 두 변수 뭐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같이 변해야 된다는 거. 원인이 발생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오면 두 변수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원인이 제공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인과관계가 즉 상관이 없는 거 되겠죠. 그래서 공변성은 원인과 결과가 함께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 시간적 우선성, 뭐 너무 뻔한 말이지만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방차가 가니까 불이 날까요? 불이 나니까 소방차가 갈까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죠. 불이 나는 원인이 발생했고요, 소방차가 가는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거꾸로 하면은 소방차가 가니까 불이 난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원인이 먼저 발생해야 된다는 거. 시간적 우선성. 그리고 예생 변수 통제는 내가 생각했던 이 원인 외에 다른 제3의 변수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의 변수를 통제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내가 생각했던 이 원인이 결과를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인의 조작화. 진짜 내가 생각했던 이 원인이 저런 결과를 발생시킨 게 맞다면은 원인을 한번 바꿔볼 수도 있겠죠. 원인을 바꿔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요, 더 정확하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한 변수가 변한다고 해서 다른 변수는 변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원인이 발생하면은 또 결과가 발생하죠. 근데 결과가 발생하는 데서 원인이 또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비대칭적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은 100%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인과관계 성립 요건,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기초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요, 이제 조사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반응은 이 보상적 경쟁 효과, 뭐 이런 조사원 기대 효과. 한마디로 말해서 설계도를 그릴 때 나타날 수 있는 제3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변수로 인해서 뭔가 결과가 이제 좀 다양하게 타격을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계도를 그릴 때 잘 감안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지을 때도 설계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을 짓는 거랑 아니면 단독 주택을 짓는 거랑, 다가구 주택을 짓게 되면은 층간 소음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는 설계도를 그려야 되겠죠. 단독 주택을 짓게 되면요,
당연히 단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먼저 해야 하냐면은 이 다 고려돼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고 이 내적 타동 즉 타당도는 뭐라고 그랬죠? 정확성이죠. 색깔이 자 그래서 이제 이 타당도는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타당도는 말 그대로 뭐죠? 정확성. 내가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측정의 정확성이니까 이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이 바로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 때문에 결국 내가 생각했던 그 원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성숙효과도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성숙효과는 뭐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 성숙효과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숙효과가 의도치 않게 놔둬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돼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성숙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검사효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통계적 회계는요 너무 극단적인 사례 제가 노홍철 사례를 말씀드렸죠. 노홍철 과외에 관련된 거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외적 타당도는 제가 요즘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별로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 기말고사 시험에도 나오는 이제 단일 사례 설계 연구 이 내용은 꼭 좀 잘 아셔야 되겠죠. 단일 사례 설계 연구니까 양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단일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체가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이 장점이 굉장히 많죠. 임상에서 사이버 현장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은 지금 앞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AB, AB, A, AB, AB, BAB, ABCD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A는 바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는 개입 전, 기초선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했는 원래 모습. B는 프로그램이든 뭐든 개입했는 겁니다. B가 개입했다는 거는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면은 이 B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A는 다시 이 B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A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원래대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A, B, A를 했을 때 제일 큰 단점이 바로 뭐냐면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A 원래대로 모습으로 바꿔놓고 인위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그러고 나서 다시 안 좋은 상태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B를 마지막 한 번 더 하죠.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윤리적인 문제는 극복되었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 단계를 줄였는데 결국 BAB로 줄였죠. 개입을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ABCD는 프로그램이 3개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앞에 프로그램 때문에 뒤에가 아직까지 자동으로 좋아졌는지 진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의 효과가 다 있었는지를 결국 다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까지 요 수업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자, 마지막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우리 설문지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면은 자, 설문지 같은 경우는 설문지를 왜 해야 되냐면 첫째, 가장 대표적인 그거예요. 뭘 얻어야 되죠?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가 설문지를 하게 되면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죠. 이 서베이 조사가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객관적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 안 밝히고 하니까 응답의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이게 설문지의 제일 큰 장점. 근데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죠. 왜냐하면 첫째는 측정의 정확성과 이거는 신뢰도는 일관성이죠. 타당도는 정확성. 이거 제일 대표적으로 있어야 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설문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기억하시고 연구 목적과 관련성도 생각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연구 대상자가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아티클 논문이든 연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리
박사 논문을 하더라도 연구 대상자가 초등학생 저학년이에요. 그러면요 모든 단어나 모든 뭐 설문지 분량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전 검사 뭐 오타나 아니면은 그 대상자가 이 내용을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뭐 기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지 안 할지는 본 검사를 설문지를 한 다음에 하면은 오류가 너무 크게 발생하면 다시 하면은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설문 작성할 때 유의점은 우리 앞서 잘 배운 대로 결국에는 뭐 이런 거 명확한 문장으로 해야 되고 당연하죠. 그리고 주관식 객관식 섞어서 당연히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주관식 질문으로 너무 많이 묻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분류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다양한 답이 나오니까. 그렇다고요 너무 객관식만 해버리면은 내가 질문한 것 외에는 다른 답을 얻어갈 수가 없어요. 뭐 저러한 이제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섞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뭐 이중 질문을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차라리 이럴 때는요 질문을 2번 하면 됩니다. 예, 저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너무 전문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용어를 이제 순화시켜서 써야 되겠죠. 너무 길게 질문이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버리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귀찮아서도 안 하겠죠. 그리고 유도 질문이나 부정적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사전적인 의미고요. 폐쇄형 질문과 이제 개방형 질문인데,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폐쇄형 질문은 말 그대로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객관식으로 하게 되면은 1000명한테 묻더라도 보기를 5개 주면은 응답은 5개 안에서 끝납니다. 1000명이 대답하더라도. 그러니까 분류하기 쉽죠. 근데 내가 질문했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 질문입니다. 주관식 질문의 제일 단점은 100명한테 물으면 답은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분류하기가 너무 힘들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계명문화대학교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객관식으로 폐쇄형으로 물었어요. 1번 등록금이 싸다, 2번 학교가 가깝다, 3번 학교 조경이 예쁘다, 4번 학교 시설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문제를 묻게 되면은 5,000명이 대답해도 답은 4가지 안에서만 나옵니다. 분류하기 너무 쉬워요. 대신에 내가 질문했는 거 말고 다른 다양한 답은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주관식으로 묻게 되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좋은 정보를 가져갈 수도 있고, 단 답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류하는 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뭐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요 내용이 가장 이 폐쇄형 질문, 즉 객관식 질문의 장단점이고 개방형 질문의 장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때는 뭐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서 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대면조사는 말 그대로 이 면접조사죠. 이 만나서 하는 거. 전화조사 우리 너무 잘 알죠?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해서 우리가 너무 잘 요즘 최근에 많이 들었죠. 전자조사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는 경우. 근데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요 대면조사. 근데 자 여기서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면조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거는 양적 연구할 때 직접 만나서 면접할 때도 대면조사가 되지만,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서베이조사. 이거는 가서 설문지를 연구자가 가서 뭐 500명이든 300명이든 돌리잖아요. 그거는 대면조사가 아니라 그냥 서베이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일단은 그건 설문지 조사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도 구조화 면접. 이미 이 대상자가 구조화 면접은 바로 뭐냐면요 이 면접을 할 때 구조하든 비구조하든 반구조하든 결국 바로 뭐냐면은 만나서 하는 면접법입니다. 근데 구조화 면접은 말 그대로 폐쇄형 질문, 내가 이미 질문할 걸 다 준비해서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만 하는 게 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은 주제만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지만 내가 또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요 이 반구조화, 결국 비구조화와 구조화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각각 뭐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의 장단점이 있겠죠. 이 장단점을 결국 뭐 했냐면은 섞어서 가장 적절하게 만드는 게 반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 면접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비구조화 면접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거의 어렵지 않게 이 내용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조사론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이 영상까지 잘 수강하신 다음 이제 방학도 잘 보내시고 다음 학기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마지막 졸업학기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방학도 알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